자, 우리가 오늘 공부할 차례는 교재 477쪽 직접 강제라는 거기부터 공부할 차례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거 에코가 되게 많이 들어갔네. 좀 울리지 않아요? 그죠? 누가 이렇게 에코를 많이 넣어놨을까? 뭐가 에코가? 모르겠다. 마이크를 내가 몰라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큰 틀에서는 행정 강제라고 하는 파트인데, 행정 강제는 이제 급박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 안 하면 그때 이제 행정기관이 강제하는 거, 그런 거를 강제 집행. 급박한 상황에서 의무 부과하지 않은 채 바로 국민에게 강제하는 거, 즉시 강제. 크게 이제 행정 강제는 그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고, 그 두 가지 유형 중에 먼저 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하는 거 기다려봤다가 이제 강제하는 강제 집행. 그거에는 네 가지 수단이 있다. 그래서 강제 집행 수단의 네 가지가 대집행, 그다음에 이행 강제금 물리는 거, 그죠? 집행벌이라고도 불러온 거. 세 번째가 직접 강제, 그다음에 강제 징수.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 그죠? 근데 지금 시작할 477쪽의 직접 강제는 시험에 그렇게 많이 출제하지는 않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공부해야 될 부분도 아주 간단해. 그래서 우선 뜻을 보면 직접 강제니까 행정기관이 누구 안 시켜, 누가 안 시키고 상대방 국민이 의무를 이행 안 해, 행정기관에 가서 의무가 이행된 상태를 직접 만들어 버려. 그리고 들어간 비용이죠. 돈도 그냥 행정기관이 다 쓴 비용도 부담하면서. 대집행은 행정기관이, 앞서 공부한 대집행은 행정기관이 대신 집행한다든지 해놓고 비용은 의무자한테 나중에 걷잖아. 근데 이거는 행정기관이 말하자면 세금으로 그냥 직접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의의를 읽어보면 직접 강제란 국민이 의무 불이행할 때, 의무 불이행한다는 건 의무 부과받고 불이행할 때 행정기관이 직접 상대방 국민의 신체 재산의 실력을 행사해서 의무 이행한 것과 똑같은 상태를 만들어내는 조치다.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얘 두 개 써놨죠. 대표적으로 뭐 있어? 강제 퇴거, 그죠? 뭐 예를 들면 불법 체류 외국인, 저 나가시오, 당신 나라로 돌아가시오, 의무를 부과했는데 안 하면 신체를 잡아서 그냥 비행기나 배 태워서 보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예, 그죠? 동그라미 2번. 직접 강제는 첫째 끝에 의무의 종류를 안 가리고 쓸 수 있는 수단이긴 하다. 그래서 모든 의무를 대상으로 할 수 있긴 하다. 의무 종류의 제약은 없어. 그러면 이걸 폭넓게 쓰면 되지 않느냐? 근데 이거는 이 행정 강제 수단 중에서도 제일 강력해. 여기 안 들어왔지만 예를 들면 예방주사 맞아라.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예방주사 맞아라. 안 맞아? 직접 찔러. 그러니까 직접 행정기관이 예방주사 맞은 상태를 만들어 버리잖아. 근데 만약에 잘못되면 어떻게 돼? 죽을 수도 있어. 예방주사 맞은 사람은. 그죠? 무조건 찔러 놓으면 이거는 너무 돌이킬 수 없는 피해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폭넓게 허용하면 또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예외적으로만, 그래서 법도 몇몇 법에서만 이럴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만 규정이 있지 폭넓게 사용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순서대로 하면 동그라미 2번, 모든 의무 불이행할 때 쓸 수 있기는 한 수단이다. 모든 의무 대상으로 하긴 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이거는 직접 강제라고 그랬으니까 행정기관이 직접 의무 이행된 상태를 만들어내는 거. 따라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대집행하고 다른 점은 대집행 행정기관이 직접 뭐 철거 같은 거 할 수도 있고, 제3자 철거업체하고 계약 맺고 철거 대신 시킬 수도 있잖아.
근데 이거는 그냥 행정기관이 직접 해. 3자한테는 대응 안 시키는 거야. 그 점이 동그라미 3번 설명이 여러분 대집행하고 차이점 두 가지 얘기하고 있는 거야.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지만 대집행은 비용을 다 일처리하고서는 비용은 의무자한테 징수하잖아. 그지? 근데 이거는 그냥 행정청이 비용 써서 하는 조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다만 우리 동그라미 2번, 3번을 지금 설명을 했지만 거의 시험에 내지는 않는 편. 응? 네. 뭘 제일 많이 내느냐? 직접 강제는 얘만 가지고 물어보는 게 이제까지의 출제의 스타일이었어요. 그죠? 이제 다음 페이지 오면 법적 근거 및 한계. 그래서 이제 쌍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어쨌든 국민한테 강제하는 조치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응? 그런데 첫째 줄 끝에 보니까 직접 강제 조치에 대해서는 아까 말했듯이 뭐 특별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렇게 직접 강제해도 된다 이렇게 정해놓은 일반법이라는 규정은 없고 아까 말했듯이 몇몇 예외적으로 몇몇 개별적인 법들에서만 허용을 하고 있는 거다. 응? 그러니까 여기서 동그라미 1번을 공부할 때 직접 강제는 뭐 반드시 법적 근거를 이건 뭐 할 필요도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국민에게 강제 조치하는 거는 반드시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뭐 너무 당연한 거라 신경 쓰지 말고 대신에 직접 강제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일반법은 없고 뭐만 있다? 개별법에서만 예외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그런 예들로 동그라미 2번에 그 박스 안에 거 있죠? 요게 이제 여러분들 제일 직접 강제라는 영역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 시험은 다 이런 예를 딱 주고 이 조치는 어디에 속하는 작용이냐 이걸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박사 보니까 1번 강제 퇴거 조치. 가능하면 그렇게 짧게 외우는 게 좋겠죠? 강제 퇴거시키는 조치. 그 다음에 2번 영업소 강제 폐쇄시키는 조치. 세 번째 강제 해산 조치. 네 번째 강제 예방접종 조치. 근데 이제 이 중에 특히 네 가지 정도 예를 들어왔는데 1번하고 2번이 특히 많이 쓰여. 그러니까 이제 불법 체류 외국인 뭐 강제 퇴거시키는 조치라든지 이번에 영업소 강제 폐쇄 조치가 주로 많이 쓰이면서 문제는 다 이런 이제 이것도 간단하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이번에 영업장 강제 폐쇄 조치죠. 이런 거는 이제 그 식품위생법, 뭐 공중위생법, 학원 설립 운영에 관한 교습에 관한 법률 이런 법조문을 이제 찾아가지고 그걸 박스에다 넣어. 그래서 그 법조문에 보면 이제 뭐 업자가 뭐 영업소 폐쇄해라 하고 의무를 부여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 맨 처음에 뭐 인허가 이런 거 취소했는데도 계속 영업을 한다. 그럼 영업소 폐쇄해라 했는데도 계속한다. 그러면 행정기관이 가서 막 간판을 제거하고 막 영업할 수 없게끔 이 기기들 다 드러내 버리고 또 출입문 막 봉쇄하고 막 이런 조치들이지. 게시문 부착해놓고 이런 조치들을 쭉 해놓으면서 이렇게 영업소 폐쇄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법 규정이 있는데 그런 법 규정을 박스 안에 딱 소개해놓고서는 이 조치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 이런 스타일로 물어봐. 거기서 제일 키워드는 영업소 폐쇄시킨다는 조치거든. 그래서 강제 폐쇄나 강제 퇴거 조치가 그런 스타일로 해서 제일 많이 물어본다. 이것만 꼭 알아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불복 및 구제는 특별하게 공부할 건 없고 우선 국민한테 강제하는 조치는 일단 다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 다만 이제 굳이 이론적으로 설명하자면 불복 및 구제 동그라미 1번 보면 직접 강제 조치의 성격을 말했는데 뭐라고 얘기했어? 권력적인 사실행위. 그죠? 그 단어는 밑줄 쳐자. 권력적인 사실행위. 그래서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제 뒤에 또 공부하겠지만 처분의 성질을 갖는 작용이다. 그 정도. 다만 이제 거기다 또 2번 읽어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대집행할 때도 했지만 야 철거 끝난 뒤에는 철거 앞에 강제 철거 조치 앞에
절거할 거다 뭐 이런 거 예고장 보내고 이런 거는 소송으로 싸운다는 게 의미가 없어. 취소해달라 이런 거 그죠? 그렇듯이 동그라미 2번 눈을 읽어보면 근데 이게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는 성격의 행위지만 이미 끝나버리면 보통 짧게 끝나버린단 말이야. 그런 끝나버린 뒤에는 취소해달라 무효로 해달라 이런 소송은 의미가 없고 그 조치로 인해 받은 손해 배상해달라 이런 것만 구제 방법으로 남게 된다. 뭐 그런 이미 그 얘기했던 논리 구조 설명한 거니까 가볍게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조금은 출제가 조금 더 많이 되는 강제징수에 대해서. 자, 강제징수는 의무 종류를 안 가리고 쓸 수 있는 수단이 아니고 정해져 있는 의무가 있어. 어떤 의무? 국가에 돈을 납부해야 되는 의무. 그걸 뭐라고 표현해서 금전급부 의무. 그게 키워드야. 금전급부 의무 또는 금전납부 의무. 응? 아니 금전이라는 게 중요해. 돈 내야 되는 거. 이게 돈 내야 되는 의무의 가장 기본은 세금이지만 또 세금뿐만 아니라 무슨 뭐 과태료 내라 그랬는데 뭐 위반했으니까 과태료 부과했는데 과태료 돈 내야 될 걸 안 낸다든지 그지? 하여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납부해야 될 의무를 부여받고도 이행을 안 하면 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은 세금 강제징수하도록 한 그 규정에 따라서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응? 자, 금전급부 의무 법적 근거 국세징수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응? 근데 그 앞에 일반법적인 기능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 돈 내야 될 의무를 국민이 이행 안 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뭐 법에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징수. 응? 일반법적 기능을 하는 법으로 국세징수법이 있고. 자, 절차 크게 독촉 조치하고 체납처분이라는 조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독촉과 체납처분 밑줄. 다만 그 체납처분이라고 부르는 그 절차가 세 가지 세부 절차를 묶어서 체납처분이라고 부르니까 체납처분이라는 거는 재산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는 조치. 그래서 현금으로 바꾼 다음에 거기서 세금을 징수하는 조치.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그 세 가지를 묶어서 체납처분이라고 한다. 응? 그래서 그것도 알아두고. 그러면 이제 강제징수 절차에 대해서 배우죠. 가장 기본적인 예가 세금이니까 누군가한테 세금을 부과해 놨다. 세금 이거를 이제 세금 부과 처분했다. 조세 부과 처분했다. 또 줄이면 과세 처분했다. 뭐 이렇게도 말하는데 그러면 일단 이거는 의무를 부과한 거야. 언제까지 얼마의 세금을 돈을 납부해라. 근데 상대방이 이행을 안 해. 그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강제징수 조치 들어가는 거지. 강제징수 조치의 첫 단계가 뭐라고? 독촉. 응? 그래서 자 479쪽에 독촉. 뭐 당연한 의미. 돈 납부해라 하고 한 번 더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읽고 지나가. 다시 한번 상대방이 돈을 납부할 수 있는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해주면서 납부해라 촉구하고 그 기한 내에 납부를 안 하면 뭐 하겠다? 너 재산 압류하고 경매하겠다. 이건 알리는 행위야 문서로. 응? 그래서 자 이것도 뭐 동그라미 1번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근데 여기 문서로 알리게 돼 있죠. 독촉 반드시 문서로 해야지 구두로 하면 아무 효력 없어요. 문서로. 자 동그라미 2번에서는 숫자 하나 공부하자. 자 첫째 줄 여러분들이 담당 공무원이 됐다. 응? 하면 어떻게 될까? 언제까지 독촉장 보내게 법으로 정해져 있대요? 첫째 줄 납부 기간이 지난 후 10일 내. 10일 내 10일 안에 납부 기한이 오늘까지다. 그러면 뭐야? 내일 오전 0시부터 따져서 10일 안에 상대방한테 독촉장을 보내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시험에 딱 한 번 쓰인 적이 있어. 이 기한 10일 내에 독촉장 보내게 돼 있다. 그것만 알아두면 돼. 그 다음에 3번 독촉하는 조치의 성격. 이 어떤 행정기관이 하는 조치의 성격을 우리가 파악하는 건 그게 행정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이걸 알아보기 위한 거거든. 또 그래서 독촉 이거는 일종의 잘 모르더라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통지행위.
더 줄이면 그냥 행정행위인 통지행위.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제 상대방한테 뭐뭐뭐뭐를 알리는 거잖아. 행정기관이 이제 상대방한테 세금을 납부하라고 다시 한번 알리면서 이거 안 따르면 법에 정해진 강제적인 더 불이익 조치가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런 조치를 하겠다라는 행정기관의 뜻을 의사를 상대방한테 알리는 행위. 근데 이렇게 알림으로써 그 다음 조치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이 되는 거야. 이거 안 하면 다음 조치하면 위법이야. 응? 그러니까 독촉이라는 건 다음 조치를 할 수 있는 전제 요건을 충족시키는 그런 법적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독촉은 행정행위인 통지행위로서 뭐라고?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 응? 행정행위인 통지 처분에 해당. 응? 응.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 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공부하지 않았어요? 우리 대집행에서도 예를 들어서 철거한다. 철거해라. 안 하면 계고장이라고 보내지. 대집행에서는 계고장을 보낸다는 계고라는 말을 쓰고 강제징수에서는 사실 내용은 똑같은 건데 독촉한다 그러고 독촉장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고나 독촉이나 똑같은 거야. 다만 법에 따라 용어가 조금 다르게 쓰인 것뿐이지 그 의미나 성격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응? 응. 근데 우리 대집행에서도 계고장 여러 차례 보냈다. 근데 제일 첫 번째 1차 계고한 조치만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고 2차, 3차 반복된 계고 조치는 단지 날짜만 더 연기해 준다라는 의미만 있을 뿐 뭐 상대방에게 새로운 의무를 발생시키고 이런 건 없다. 응? 그래서 반복된 계고 조치는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그런 말 기억나죠? 똑같은 논리지. 독촉장도 여러 번 보낸단 말이야, 행정기관이. 제일 첫 번째 독촉장 보낸 그것만 상대방이 이제 승복 못하겠다 그러면 첫 번째 독촉장 한 것만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거다. 응? 응.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첫 번째 문장은 뭐야? 독촉 조치를 해야 그 다음 조치인 재산 압류, 또 압류한 재산 경매로 팔고 이런 거에 요건이 충족이 된단 말이야. 응? 그래서 후속 조치인 체납 처분 조치를 하기 위한 전제 요건이 이제 충족되는 거고, 그리고 국가가 받을 돈 원칙적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 동안 돈 달라고 청구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돈 받을 권리 없어져요. 이걸 앞에서 이제 소멸시효라고 1권에서 배우죠. 응? 그래서 그러면 5년, 국가가 세금 받을 게 있는데 세금을 부과해 놓고도 상대방이 납부를 안 하고 있는데 5년 그 다음부터 5년이 지나도록 아무 조치, 뭐 돈 달라고 촉구도 안 하고 아무 조치도 안 하면 5년 지나면 국가가 세금 받을 권리 없어지고, 그럼 상대방 세금 징수권 없어지고 상대방도 납부해야 되는 의무가 없어져. 그런데 5년 되기 전에 독촉장을 보내면, 응? 그러면 어떻게 된대? 그러면 국가가 돈 받을 권리 여기 소멸시효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했지? 그럼 중단시킨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4년 만에 독촉장을 보냈어. 세금 부과해놨고 납부해라 안 낸 상태로 4년이 지났는데 4년 만에 독촉장을 딱 보냈어. 그러면 어떻게 돼? 4년 딱 꽝이야. 이제 독촉장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부터 5년 동안 다시 시간을 벌어서 5년간 또 징수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응? 그러면 또 한 3년 지난 다음에 계속 안 내고 있는데 독촉장 또 보냈다. 그럼 또 연장이야, 5년. 이게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 상대방한테 세금을 실제는 걷지 못했더라도 독촉장은 이 5년 되기 전까지는 계속 주기적으로 보내야 돼. 그죠? 그래야 상대방 국가가 세금 징수권이 계속 살아있게 되는 거야. 응? 그래서 독촉을 하면 국가가 돈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준다. 응? 응.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4번하고 연결돼. 독촉은 그 다음 조치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이야. 응? 그래서 이 독촉 조치를 안 하고 바로 재산 압류 조치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응? 바로 재산 압류 조치를 들어가면 그러면 이 압류 조치는 절차를 안 거치고 한 조치가 돼서 위법.
근데 위법 정도, 우리가 이제 행정기한에는 좋지 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근데 위법이 있을 때 두 가지로 나눠. 무효인 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위. 그지? 그런데 이거는 절차를 안 거치고 했다라는 이유로 무효는 아니고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봅니다. 그래서 자, 판례에 따르면 독촉 절차를 안 거치고 바로 재산 압류 조치가 들어갔다면 위법이긴 하지만 무효는 아니다. 당연 무효나 무효나 같은 말, 무효는 아니다. 즉 취소 사유로 본다. 응? 그럼 취소 사유로 본다는 얘기는 취소되기 전까지는, 즉 권한가증이 이건 위법하게 행해졌으니까 없던 일로 취소한다 하는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위법인 채로 일단 효력이 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응? 근데 무효면 누가 아무 이거 효력 없다라 선언하기 이전에도 처음부터 아무 효력이 없는 거로 다루는 게 무효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5번에서는 중요한 게 무효가 아니고 취소 사유로 본다는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출제는 무효로 본다, 무효로 보고 있다, 판례는 이렇게 낸단 말이야. 응? 취소 사유로 다룬다는 거. 응. 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계, 독촉을 했는데도 계속 세금을 안 내면 재산 압류 조치 들어간단 말이야. 응? 소위 우리 막 딱지 붙이기, 응? 그죠? 그래서 집에 들어와가지고 막 세무 공무원들이 막 이렇게 무슨 딱지를 붙여요, 그죠? 압류 딱지를 붙여. 그러면 그 압류된 재산은 누구한테 팔지도 못하고 갖다 버리지도 못하고 그대로 보존하게 만드는 조치입니다. 응? 그래서 압류의 뜻 동그라미 1번이 있죠? 읽고 지나가는 거야. 즉 어떻게 돼? 계속 안 내고 있으면 독촉을 받고도 의무자 재산에 대해서 사실상으로나 법적으로나 처분을 금지시키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강제로 보존시키는 조치야. 응? 두 번째 줄, 사실상 및 법률상의 처분을 금지. 응? 그럼 법률상의 처분이면 예를 들면 뭐야? 누구를 준다든지 누구한테 판다든지 계약을 하고, 그죠? 이런 거 못하게 하는 거고, 사실상 처분 금지란 건 부숴버리지도 못하고 갖다 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응? 일체 이 재산을 남한테 넘긴다든지 버린다 이런 행위를 다 금지시키는 거, 그대로 보존하게 만드는 사실상 및 법률상의 처분 금지시키는 조치. 성질은 뭐냐? 동그라미 2번 권력적 사실행위. 그러면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성질이라는 건 당연히 나오는 거고. 자, 동그라미 3번. 3번에서 핵심은 압류할 수 있는 재산,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 이게 이 문장의 핵심 주어입니다. 응? 그리고 법에 보면 압류할 수 없는 재산도 있어요. 응? 그래서 여기 3번 중요하게 여기에 돼. 압류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재산, 그걸 이제 주어로 삼고, 첫 번째 누구 재산이래야 됩니까? 그 세금 부과받고 안 내는 사람, 의무자 소유 재산이어야 됩니다. 그거 밑줄 쳐요. 의무자 소유 재산이어야 한다. 응? 그 다음에 첫째 끝에 금전적 가치가 있고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동산, 부동산, 무채재산권을 불문한다. 그러니까 재산의 종류, 형태는 안 따진다 이거죠. 응? 예를 들어 뒤에 무채재산권이란 건 요새는 그걸 또 지적재산권이란 말로도 바꿔서 많이 부르는데, 저작권, 발명권, 특허권 그런 거 있지. 말하자면 우리 눈에 보이는 형체가 없는 재산권, 응? 응? 저작권, 발명권 그런 거, 응? 그것도 다 금전 가치가 있는 거잖아, 그죠? 자, 요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의무자 소유 재산만 압류할 수 있게 됐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만 최저 생활 보장, 생업 유지 등을 위해서 금지 제한이 있다 그랬어, 그죠? 그래서 여기는 다 써놓지는 않았는데 기본 생필품이죠. 응? 간단히 줄이면 기본 생필품은 압류 금지시켜놨어요. 법으로 압류 못하게. 응? 예를 들면 숟가락, 젓가락, 그지? 굳이 예를 들자면 숟가락, 젓가락, 무슨 밥그릇, 응? 또 애들 책상, 교복, 응? 애들 교과서 이런 것들 있지. 또 3개월 동안 먹고 살 식료품 이런 거 있지. 그런 거는 압류해서는
압류 금지한다. 절대 압류를 못하게 해놨어요. 응? 그래서 이제 절대 압류 금지되는 게 있고, 압류는 하되 할 수는 있대. 월급 같은 거 있지, 월급. 그 사람이 받는 월급 중에 저 월급 전액을 압류하면 그 사람 가족끼리 생계 유지 못하잖아. 그래서 이 반만 2분의 1까지만 압류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도 있어.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얘기지. 절대 압류 금지되는 재산이 종류가 있고, 압류는 할 수는 있는데 2분의 1까지만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공부하면 월급 압류할 수 있다. 봉급 2분의 1까지는. 응? 그러나 기본 생필품은 절대 압류 금지로 되고 있다. 그죠? 응. 그러나 뭐야? 응? 뭐 우리 밍크 코트 이런 거는 기본 생필품이라고 할 수는 없지. 그런 건 압류해도 돼. 응? 자동차 이런 거 다 압류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눈으로 읽고, 그 다음에 5번은 9급 시험에서는 9급 범위는 조금 넘는데 7급 공무원 시험에서는 낸 적이 있어. 뭐냐면 뜻만 이해해보자. 밑줄 안 쳐도 돼. 거기에 7번 항목, 5번 항목에 세무공무원이 질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고자 할 때는, 그럼 여기서 질권이 설정된 재산이라는 게 뭔 뜻이냐? 좀 어려운 용어지. 쉽게 말하면 전당포에 맡긴 물건. 응? 그러니까 세금 안 내는 사람이 그 자기 이제 돈 빌려 쓰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야? 요새 뭐랄까 반지, 응? 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전당포에 맡기고 돈 빌려 썼다 이거지. 응? 근데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세금 징수해서 전당포 주인 찾아가서, 응? 이거 압류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전당포 주인은 무조건 내줘야 된다 이거야. 세무공무원한테. 세금 부과하기 이전에 우리 전당포 주인이 내가 먼저 이거, 응? 담보로 받은 거다. 내가 먼저 순서가 내가 앞서니까 안 줘도 돼. 이럴 수 없게 된 거야. 세금이 우선이야.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 그 질권자는 하는 얘기는 뭐야? 질권자가 전당포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돼. 전당포 주인은 질권을 설정 시기 여하를 불문하고, 뭐야? 내가 국가 세금 부과하는 것보다 먼저 내가 담보로 잡았다. 응? 그 시점이 먼저든 국가의 세금 부과보다 늦든 상관없이 세무공무원한테 그 전당포에서 잡았던 물건 넘겨줘야 된다는 뜻이야. 이해됐어요? 그런 뜻으로 보면. 응? 그래서 우리 항상 세금이 제일 1순위입니다. 세금이 우선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응? 그냥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 딱 한 번 7급 공무원 시험에서 쓴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응? 이게 법조항인데.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지금 5번 있고 6번은 번호가 잘못 매겨졌다. 그죠? 6번은 없네. 자, 그럼 번호상으로는 거기 여러분 책에 7번 있는 거. 그지?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그랬잖아. 응? 이 얘기는, 그러니까 재판상의 가압류 가처분, 이거는 예를 들어 이렇게 가정을 해봐. 어떤 사람이 세금을 안 내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 또 은행에 빚을 졌다고 쳐봐. 근데 은행에서 담보로움을 잡아놓은 재산이 있을 수 있지. 그 그러니까 은행에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재산에 대해서 은행에서 그 사람 재산에 소위 법원에 신청을 해서 가압류라는 걸 받아내는 게 있어요. 압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압류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내면 그 사람 그 땅이나 건물 이런 등기부 등본에 이제 압류가 됐다라는 걸 이제 다 나타내 주게 돼 있어요. 응? 그래서 그 사람이 우선권을 갖게 돼요. 은행 측이 그런 걸 먼저 잡아놓으면. 응? 순서가 중요한데, 그래서 그러면 이 은행 측에서 그 세금 안 내는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무슨 가압류란 걸 했다든지 뭐 이래도 그거 상관없이 뭐 한다는 거야. 행정기관 측에서는 재산압류 조치 들어가고 경매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 거에 영향 안 받는다. 또 국가의 세금 걷는 게 우선이다. 이런 취지가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8번, 동그란 8번에는 자, 압류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친대?
소위 천연과실, 법정과실에도 미친다. 그지? 이것도 이제 7급 공무원 시험에서 냈던 거야. 그러면 이 뜻만 이해하자. 여기서 천연과실은 예를 들면 동물을 압류했는데 동물이 새끼를 뵌 거야. 근데 압류할 때는 새끼 뵀는지 모르고 압류했으니까 처음에는 뭐야 그 동물 한 마리 이것만 압류했다고 치자. 근데 나중에 밝혀진 게 이 새끼가 10마리가 뱃속에 들어있었대. 그러면 그거는 기록으로 뭐 압류했다 이런 거 기록 안 있어도 그것도 뭐야 압류한 거로 본다는 얘기야. 응? 그 다음에 법정과실 그러면 대표적으로 그러면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 붙지. 그 이자 같은 게 법정과실의 예야. 응? 그러면 어떤 사람 예금 통장을 압류할 수 있어요. 적금 통장. 응? 그럼 뭐야? 적금 통장 압류 이후에 은행에 이제 그 돈이 계속 압류된 상태로 있으면 이자가 붙는단 말이야. 그 이자도 같이 압류한 거로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읽고 다만 이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면 4, 5, 7, 8 그지? 번호 6번은 좀 빠졌지만 4, 5, 7, 8은 구급 시험에서는 아직 한 번도 출제한 적은 없다. 7급 공무원 시험에서만 출제한 적이 있는 문장들이다. 응? 그 정도로 알고 한번 읽고 지나가세요. 자, 그러면 뒤로 가죠. 그 다음에 9번도 비슷한 이치로 생각하면 돼요. 응? 자, 9번을 보니까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서 체납자가 이제 세금 내야 될 의무자지, 그지? 의무자 재산에 대해서 체납 처분이면 이 압류 조치부터 시작하는 거잖아. 그래서 압류 조치를 했거나 그런 후에 그 체납자가 사망을 했다든지, 그지? 또는 회사인데 뭐야 다른 회사하고 합병이 돼서 없어졌다든지 그런 후에도 그 사람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있다. 그러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세금을 부과받고 납부를 안 하고 있어서 A라는 사람에게 독촉도 했고 그 다음에 그 A라는 사람 소유 재산에 대해서 압류까지 해놨는데 그 사람이 사망을 했어. 그런데 그 압류된 재산은 상속인에게 상속이 됐어. 그래도 그 압류의 효력은 계속 미치기 때문에 그 다음 조치인 경매 조치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될 거야. 응? 자, 그 다음에 또 동그라미 10번은 세무서장은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되는 거다. 즉시 해제해야 된다. 그지? 어떤 때? 재산 압류 조치를 해놨는데 세금을 내더라.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압류했던 걸 바로 해제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는 뭐 외우지 않고 듣고 지나가세요. 그 다음에 11번은 또 이럴 때는 압류 조치를 해제해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10번은 반드시 이 사유가 생기면 압류 해제해 줘야 되는 거고 11번은 이 사유가 이 네 가지 정도 사유가 생기면 압류 해제해 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사유. 응? 예, 가볍게 읽어. 외우지 않아도 돼. 응? 다만 이제 최근에 문제 출제 경향과 조금 연관은 있어서 내가 써놨어. 응? 대부분 많은 책들은 이것까지는 안 써놓는데 자, 그래서 가볍게 읽고 지나가세요. 그러면 이 압류 조치와 관련돼서 판례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시험에 잘 나와. 응? 자, 그러면 1번 핵심은 끝에 아까 전 페이지에서 누구 재산만 압류할 수 있게 돼 있었어? 의무자를 또 체납자라고도 표현한단 말이야. 세금 안 내고 있는 사람, 의무를 받고도 안 내고 있는 사람을 체납자. 그럼 원래 의무자와 똑같은 사람이지, 그지? 자, 그러면 의무자 내지는 체납자 소유 재산만 압류할 수 있게 돼 있으므로 다른 사람 재산을 압류하면 그런 법적으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을 압류한 게 돼서 그는 그 압류 조치는 무효다 이거야. 응? 그래서 핵심 판례 1번에 첫째 줄 끝에 납세자 이꼬르 의무자 또는 체납자 아닌 다른 사람 제3자 소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 처분은 결론 뭐다고? 무효. 응? 이건 시험에 꽤 잘 나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야근 사람들은 어떻게 넣는다고? 야갔다고 해야 되나? 얌체 같은 사람들은 자기 앞으로 자기 앞으로 재산을 다 안 해놔. 자기 이름으로 자기 소유로 재산을 뭐 이렇게 기록 등기 같은 거 안 해놓는단 말이야.
집도 땅도 다 누구 이름으로? 응? 자기 뭐 자식 이름으로, 자기 배우자 이름으로, 친척 이름으로 그렇게 해놓고 내 앞으로는 나 재산 하나도 없다. 응? 나 못 내. 그리고 왜? 법대로 하시오. 응? 그치? 의무자 소유로 의무자 명의 소유로 돼 있는 재산만 압류할 수 있는. 그렇죠? 응? 그걸 노리고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지? 근데 사실은 뭐 자기 재산인데 자기 배우자나 뭐 친척 명의로 해놓는다. 근데 친척이 뭐야? 자기 앞으로 돼 있잖아, 서류상으로. 이제 못 줘. 이건 내 거야. 이런다. 그 사람 거예요. 그러니까 친척이라도 못 믿을 친척은 배신 때리면 그 사람 안 주고 가져버립니다. 응? 그죠? 다른 사람 이름으로. 그 위험성이 있는 거야. 응? 네, 믿을 만한 친척이 해놓겠지. 자, 두 번째 재산을 보면 어떻게 돼? 이번 판례는 또 특히 최근에 쓰였네. 자, 어떤 사람 재산을, 그러니까 이리 보자. 어떤 사람이 안 내고 있는 세금이 100만 원이야. 100만 원 세금을 안 내고 있는데 재산은 뭘 압류하냐면 1억짜리 집을 압류했어. 야, 그럼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 100만 원 안 내고 있는데 1억짜리 재산을 압류해? 이건 좀 너무 과도하긴 하다. 그죠?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2번 핵심 뭐야? 첫째 줄 끝에 재산을 압류할 때 그 재산의 가액이 이렇게 나오지? 아직 경매로 팔아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 거지. 다만 추정치, 이 재산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금액이다라고 이제 추정해놓은 금액이 가액이야. 하여튼 압류할 재산의 가치라고 생각하자. 응? 압류할 재산의 가치가 징수할 세금액을 초과. 압류하는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세금액을 초과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그 압류 조치가 당연히 무효다 이렇게 말할 순 없다. 그죠? 응? 그래서 그거 또 꼭 중시하세요. 그죠? 그 다음에 3번도 공부를 해요. 3번은 저 앞쪽에서 한 번 더 공부를 하는 건데 관련돼서 하는데,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야. A라는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했어. 근데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국민한테 강제로 납부해라고 의무를 부과하는 거니까 법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법조항에 근거해서 A한테 세금을 부과했다. 그런데 얘가 안 내니까 독촉도 하고 재산 압류 조치까지 해놨어요. 여기까지 해놨는데 나중에 세금을 부과하도록 한 법이 헌법에 위반된다 하고 위헌 결정이 내려졌대. 응? 이 시점에 와서. 그러니까 압류까지 했는데 이 시점에 와서 세금을 부과하도록 한 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 그러면 이 법 규정은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응? 그러면 이 사람 이 압류 조치까지 해놨는데 이 후속 조치 이거 계속 할 수 있느냐 이거지. 응? 그러니까 압류 이전 단계부터 생각해. 독촉까지 해놨다. 독촉까지 한 상태였는데 그만 저 앞서 세금 부과하도록 한 근거 법조항이 이 시점에 와서 위헌으로 결정나면 이제 압류 조치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못 들어간다는 거야. 응? 왜냐면 이미 이 압류 조치를 행정기관이 한다면 위헌으로 결정난 이 세금 부과하도록 한 법조항을 결국은 실현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압류 조치 못하는 거고, 만약에 못하는 건데 했다면 압류 조치는 무효다. 응? 라는 게 필요해. 그래서 3번은 뭐야? 앞부분에 뭐였어? 세금을 부과하도록 한 근거 조항이 나중에 위헌 결정 났다 그러지? 이런 경우 자 뭐였어? 세금 부과는 이 법조항 위헌 결정 내리기 전에 그 법조항에 근거해서 뭐써? 세금 부과가 이루어진 거지. 하지만 위헌 결정이 내려진 난 이후에는 이런 압류 이런 거 못 들어간다 하는 말이야. 두 번째 줄. 응? 그 세금 부과토록 한 법률 조항이 나중에 위헌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는 응? 소세 채권의 집행을 위해 새로이 착수된 체납처분, 뭐 쉽게 말하면 그 다음 단계인 뭐야? 응? 압류 조치, 뭐 매각 조치 이런 거 다 당연 무효다. 응? 그러니까 순서상 뭐가 먼저 나왔어? 세금을 부과하도록 한
근거 법조항이 위헌 결정 내려지고 난 이후에는 세금 강제로 징수하기 위해서 압류 이런 거 못하는 거고, 했다면 그 조치는 무효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아두면 좋겠고, 이거 어쨌든 저 앞에서도 공부를 하는 건데, 1권에서도 공부를 하는 건데 중요한 판례. 그러면 이런 걸 공부할 때면 특히 그냥 요령이 기억 보면 뭐 두 번째 줄은 위헌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후속 조치하는 건 다 무효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4번은 조금 길어서 이건 이제 압류 해제 사유와 관련된 건데 그건 좀 넘어가도 되겠어요. 자, 그러면 5번만 보자. 5번을 보면 두 번째 줄 중간에, 자, 고지된 세금액이 납부된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죠. 둘째 줄 끝쪽에. 그러니까 상대방이 세금을 냈단 말이야. 어느 상태야 지금? 자, 어떤 사람에게 세금 내야 될 의무를 부과하고 납부를 안 하니까 독촉까지 하고, 그 다음에 뭐 했어? 재산 압류 조치까지 했어. 그죠? 근데 압류 조치라는 건 일단은 이제 가서 막 딱지 붙이고, 재산 뭐 TV 냉장고에다 다 딱지 붙이고, 그 압류에 따른 그 문서를 작성해요. 재산 목록 1, 1호 1, 뭐 TV 2, 냉장고, 뭐 재산 가액 쭉 이렇게 가지고 두 부를 작성해서 한 부는 행정위원이 가지고 한 부는 상대방한테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보통 압류 조치인데, 더 나아가 이 사람 재산을, 그러니까 특히 이 부동산 있잖아, 땅이나 건물 같은 걸 압류하면 그거는 이제 그 등기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법원에 신청을, 그 등기소에 신청을 해서 이 사람 재산을 압류했다는 사실을 등기 기록으로 해달라,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러면 세금이 납부된 경우에는 일단 재산 납부를 했으니까 재산 압류했던 건 해제해줘야 되지만 이건 문제가 없어. 그런데 단지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앞서 했던 압류 처분이 당연히 무효로 되는 건 아니다. 아주 간단하게 공부해. 세금이 납부되면 압류했던 조치는 없애줘야지, 해제해줘야 되지만 세금 납부됐다는 사실만으로 앞서 했던 압류 조치가 위법이 되는 건 아니고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6번도 저 앞에서 공부하는 건데, 자, 이거는 자 6번 앞에서 이제 소멸시효와 관련해서 공부하는 건데, 그래도 또 공부해 놓자. 반복적으로 해놔도. 6번 보면, 자, 세무 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하려고 집에 가서, 그죠? 의무자 집에 가서 다 수색을 해봤대. 그런데 뭐야? 압류할 만한 재산을 못 찾았대. 좀 값 나가는 재산을 못 찾은 거야. 그래서 압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어도 국가가 자 받을 돈 받기 위해서 뭐 권리 행사를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니야. 압류를 하려고 노력했잖아. 그렇게 한 이상 뭐가 된대? 아까 소멸시효 얘기 나왔잖아. 소멸시효 중단되는 효과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는 어떻게 돼? 압류의 목적은 달성 못했어. 재산을 못 찾아서. 하지만 돈 받을 권리를 행사 안 한 채 내버려뒀다, 이렇게 보지는 않기 때문에 적어도 압류 조치하려고 노력했잖아. 그러니까 뭐가 된 거야? 결과적으로 5년의 시간을 또 번 거야. 응? 그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어쩌고 저쩌고해서 첫째 끝에 압류할 목적물을 찾아내지 못해서 압류를 실행하지 못했대. 그랬어도 첫째 끝에 무슨 효과는 인정된다고? 국가의 돈 받을 권리 없어지지 않는, 즉 징수권 없어지지 않는 소멸시효 중단 효력은 있는 거다. 그래서 국가는 5년을 또 시간을 더 번 셈이 된다. 그런 얘기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7번 아까 압류 등기 얘기한 거하고 관련되는데, 일단 시험은 밑에 두 줄이 시험에 쓰이는 거야. 넷째 줄 끝에 자 압류 처분에 기한 압류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가서 딱지 붙이고 압류 조서 작성해서 이제 상대방 한부 주고 행정위원 한부가 여기까지가 이제 압류 처분한 거고, 그다음에 압류했다는 사실 부동산 압류했다 뭐 이런 건 또 등기까지 하는 경우에, 그래서 압류 처분을 하고 그에 따라 등기소에 압류했다고 등기까지 다 완료가 된 상태라, 응?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 측은 뭐 할 수 있다. 그 압류한 처분 무효 확인해 달라고 소송으로 청구할 이익이 있다. 소송을 제기할 자격 있다. 또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응? 두 줄로. 그 두 줄이 시험에 있어요. 그러면 그 두 줄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앞부분 문장들을 그냥 읽고 이해 넘어가면 그죠? 자, 첫째 끝에 압류하는 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이에 따라 이루어진 압류 등기와는 좀 구별이 되는 거다. 별개의 구별되는 것은 거므로 압류 등기에는 걸 말소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압류 처분 자체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압류 처분이라는 조치와 또 압류 등기 이거는 별개다. 압류 등기 말소해 달라는 게 앞서 행해진 압류 처분 취소해 달라는 청구하고는 똑같은 게 아니다. 응? 그러면서 셋째 줄 또한 뒷단계 행위인 압류 등기가 말소된다고 하여도 앞서 행해진 압류 처분이 외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처럼 존재하는 이상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할 필요가 있으므로 결국은 압류 등기까지 맞춰지고 난 후라도 그에 앞선 압류 처분 무효 확인해달라 소송을 할 이익이 있다. 응? 그래서 끝부분만 그 부분만 유의하면 돼 시험은. 자, 그러면 세 번째 단계. 자, 독촉을 했고 여기서부터 강제 징수죠. 응? 독촉을 했고 재산 압류까지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안 내. 그럼 뭐예요? 내가 압류한 재산 파는 거야. 내가 파는 거지 뭐. 압류한 재산 판다. 단 현금 파는 게 아니지. 압류한 재산 중에 현금도 있을 거 아니야. 집에 가서 뭐 장롱 화장실 뒤져보니까 막 응? 현금 다발이 있다. 현금도 압류. 그지? 근데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외울 거 없어. 통화 즉 현금을 빼고는 압류한 재산 현금으로 바꾸는 행위. 그지? 그걸 매각이라고 한다. 읽고 지나간대. 2번이 중요. 동그라미 2번. 매각 방법. 매각 방법은 원칙은 무슨 방법으로 파는 거야? 응? 입찰 또는 공매. 그러니까 이 입찰 또는 공매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경매에서 파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경매로 파는 게. 응? 근데 경매인데 우리 공공기관이 경매하는 건 공매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야. 응? 경매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원칙은 경매로 파는 방법을 쓰는 게 원칙인데, 그러나 예외적으로 무슨 방법? 수의계약. 수의계약은 특정한 자하고 계약 맺고 파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제 이게 또 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으로 다 정해놨는데, 예를 들면 압류한 재산인데 오래 보관할 수 없는 재산 같은 게 있지. 성질상. 응? 예를 들면 무슨 농사하는 사람인데 그 세금을 계속 안 내니까 그 사람의 그 농작물을 압류하는 경우가 있겠지. 예를 들면 무슨 뭐 참외밭을 하는 사람인데 그 심어진 농작물 참외를 압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빨리 팔아야지. 나 밭에 놔두면 다 썩잖아. 그런 경우는 빨리 특정 업자하고 계약 맺고 팔아야지. 그지? 그런 것처럼 쉽게 변질될 우려가 있다든지, 그지? 또는 하여튼 보관이 어려운, 쉽지 않은 그런 물건을 압류했다든지 하여튼 그런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특정한 자하고 계약 맺고 그 자한테 파는 거를 수의계약. 그렇게 팔 수도 있어서 여기는 공부할 때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는 거야. 응? 그 방법에 유의두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망은 그냥 간단히 내 설명만. 원래는 세무서장, 이거 다 세무서장의 권한이야. 세무서장이나 세금을 예를 들면 세무서장 아니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인 시군구청장, 시도지사가 다 이렇게 하는 건데, 독촉하고 재산 압류까지 해놨는데 여기까지는 예를 들어서 국가의 세무서장이 압류까지 했는데 이거를 경매로 팔고 이런 거 있지? 이런 거는 매각은 세무서장이 직접 안 하고 우리나라 그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이 있어.
거기다가 권한을 넘겨주고 거기서 팔도록. 응? 그래서 사망에 보면은 두 번째 줄 끝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밑줄 안 쳐도 돼. 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 그 기관이 있는데 보통 국가의 국가가 압류까지 해놓은 거 이런 거는 다 여기다가 보통 다 넘겨줘서 여기서 다 경매 같은 걸 대신하고 하도록 보통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조항은 이제 3번 같은 거는 내가 왜 들었냐면 요새 이제 밑줄을 안 쳤는데 최근에 이제 새로 들어간 조항으로서 요새 이제 사람들이 무슨 재산을 또 많이 갖고 있냐? 고가의 미술품, 그죠? 뭐 이번 주 뉴스 보니까 뭐 다빈치가 그린 뭐 그림 어쩌고인데 뭐 5천억에 경매에서 팔렸다 그러잖아, 응? 그죠? 그래갖고 뭐 그게 또 화제거리도 막. 근데 그게 뭐 다빈치가 다 그린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그린 거에 다빈치가 조금 일부 그린 부분이 있다. 그게 5천억 가치가 있는 거냐? 뭐 이게 또 논란이 있다 그러더라고. 어쨌든. 근데 우리나라에서 판 건 아니고 유럽에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까 뭐야? 자기 재산인데 자기 앞으로 해놓으면 다 압류해, 뭐 세금 안 내고 그러면 압류당해서 다 매각되고 뺏길 가능성이 있어. 근데 땅이나 건물은 이제 또 아까 말한 대로 다른 사람 또 그 은행에 예금도 내 이름으로 예금돼 있으면 다 압류당한단 말이야. 압류당할 수 있지. 그리고 또 친척 이름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내 돈을 그래서 친척 이름으로 된 통장에 내 돈을 넣을 수도 있잖아. 응? 그러다가 그 친척이 그냥 안 주고 떼먹을 수 불안하잖아. 이거 요새 무슨 방법이 있어? 이름 안 남는 재산이 있어. 보석 이름 써 있어? 누구 거라고? 등기도 안 돼 있어요. 뭐 기록도 안 남잖아. 보석류 또 무슨 고가의 미술품, 응? 이런 거를 사람들이 이제 사서 그 재산으로 갖고 있어. 그리고 만약에 재산 압류 들어오면 그거 제 거 아닌데요? 그치? 누구 이름인지가 기록이 없잖아. 지 거 아니다. 우리 우리 형 건데 잠깐 갖다 놨다. 형 거라 그래. 이러고 이제 그러면 될 거 아니야. 응?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자기 이름 안 남는 그런 형태로 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 것도 이제 막 추적을 해가지고 누구 건지 밝히려는 노력을 합니다. 행정기관은. 네 거 맞잖아. 이걸 증거를 가지고 밝혀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런 노력을 하는데 어쨌든 요새는 이제 그런 고가의 미술품 또는 보석류 막 이런 거 그런 거는 또 거기 3번 읽어보면 그 매각하는데 뭐가 있어요?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이 세무서장 같은 사람이 직접 공매하기에 부적정한 그런 상일 때는 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도 있다. 좀 전문성이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그런 조항이 읽고 지나가십니다. 사망 사항이 그런 내용. 응? 그래서 사망은 보통 세무서장인 자산관리공사에 보통 경매를 다 위임을 해서 거기서 하게 하고 사항에 고가의 미술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뭐야? 전문 기관을 선정을 해서 거기도 담당하게 할 수도 있다. 읽고 지나가요. 자, 5항도 읽고 지나가야. 자, 근데 체납자 또는 세무공무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압류한 재산 지가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러니까 그 세금 안 내고 있는 의무자가 어떻게 돼? 그 경매로 나오니까 지 재산을 지가 경매에서 가격 부르고 살 수는 없다. 또 세무 공무원도 그지? 이렇게 해놨죠. 그럼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요거 예를 들면 옛날에 옛날 전두환 씨 있잖아요. 전두환 씨 옛날에 그 국가로부터 지금 판결 나와서 한 3천억 원 정도를 더 내야 되는데 지금 안 내고 있어요. 응? 안 내고 있는데 그래갖고 전두환 씨 재산 압류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뭐 창고에 있던 그림이라든지 뭐 이렇게 고가 이런 거는 다 압류해서 경매로 내놨다. 경매를 내놨는데 누가 살까? 전두환 씨 옛날 그 신복들 부하들이 사. 응? 경매로 파는데 나와서 신복들이 가격을 조금 높게 불러서 지네들이 사가지고 전두환 씨한테 또 다 갖다 줬어. 응? 그런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다 갖다 줬는지 아니면 우리 장군님 거 우리가 일단 내가 보관하고 있겠다 뭐 했는지 하여튼 그런 그래갖고 요새 또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전두환 씨가 사실 좀 나쁜 사람이긴 하지만 이게 또 의리 뭐 이래가지고 그 친복들은 또 충성, 응? 친복들은 자기들이 다 뒤집어 쓰겠다, 응?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그 의리들이라도 있어. 그게 좋은 거지 나쁜 거지는 떠나서 일단 의리 있는 부하들이 있어. 그와 비교되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그 밑에 그 비서들도 그죠? 몇십년 뭐 같이 했던 비서들 다 등 돌리잖아. 대통령이 시켜서 했다. 가서 불잖아. 응? 그지? 지가 다 했다 그러고 대통령 아무 관계 없다. 뭐 이러고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 덕도 없는 거지. 참, 응? 그런 것도 약간은 비교가 되고 있어요. 요새. 자, 동그라미 6번.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동그라미 6번은 공매 통지라고 불러. 그 옆에다 써놔. 공매 통지. 자, 하여튼 6번은 그냥 읽고만 지나가자. 세무서장은 공매 재산을 팔려면 미리 그 재산 경매 공고 내야 된단 말이야. 응? 일간지나 이런데 공고를 하고 공매한다고 공고를 했을 때는 즉시 그 내용을 체납자 등에 통지를 해줘야 된다. 의무자에게. 자, 요 얘기는 이제 뒤에 판례 공부할 때 공매 통지, 응? 라는 말 나오는 거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는 거예요. 자, 7번 중요. 7번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장. 7번은 자, 공매 행위. 이 중요한 단어. 공매 행위. 그러니까 공매 행위인데 줄여 말하면 그냥 공매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응? 공매는 뭐야? 재산 강제로 파는 거야. 공매 행위 자체는 뭐라고? 성질이 뭐라 그랬어? 자, 밑줄. 공법상 대리 행위. 그런 것도 이건 이제 1권에서 공부하는 건데 본인이 해야 될 걸 안 하고 있어. 근데 그걸 내버려 두는 게 공익에 큰 지장이 있을 때 법에서 어떻게 돼? 행정기관이 대신 처리하도록 해놓은 거야. 그래서 공법상 대리행위라고 하는 내용의 행위로서 이것도 행정행위거든.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자, 공매행위, 대리행위 처분에 해당. 응? 여기서 한 문장 끊고 그러나 두 번째 줄. 두 번째 공매 결정 및 공매 사실의 통지 공고. 그지? 그 줄여서 다른 말로 공매 사실 통지를 줄이면 뭐라고 말할까? 공매 통지. 응? 공매 통지는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 아니다. 그래서 여기다 함께 써놓은 이유는 뭐야? 공매 행위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시간을 따져보면 이렇게 돼요. 자, 이거 매각을 하는데 원칙이 경매로 파니까 이제 우리가 공매라고 수의계약도 물론 있지만 요 사이에 뭘 하는 거야? 자, 재산 압류해 놓고도 좀 기다려 본다고. 압류해 놓고도 세금을 내나 안 내나? 압류해 놓고 기다려 보다가 세금 내면 압류 해제해 주게 돼 있잖아. 응? 기다려 봤는데 계속 납부를 안 하더라. 그러면 이제 심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 재산을 경매로 팔아야 되겠다 하고 공매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공매하기로 결정 내렸다는 사실을 의무자한테 문서로 통지해 주게 돼 있어요. 그게 뭐야? 공매한다고 결정 났으며 결정 났다 하는 걸 의무자에게 통지해 주는 행위 줄여서 공매 통지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요 행위하고 요 행위는 그 공매하는 행위는 성격이 다르다 이거. 이거는 실제로 이제 강제로 재산을 팔아 넘기는 행위고 요거는 그렇게 공매하겠다고 상대방한테 알려주는 행위잖아. 근데 공매하겠다고 공매하기로 결정났다고 알려줘도 상대방의 재산권에 변동이 있어 없어? 아직은 아무 변동이 없잖아. 단지 공매키로 결정 내렸다 하고 알려주는 것뿐. 그래서 실제 공매되는 걸 원치 않으면 실제 공매가 되기 전에 빨리 돈을 구해다 세금을 납부하려면 해라 하고 그러면 공매에 안 들어갈 수 있다. 이건 알려주는 정보 알려주는 의미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게 공매한다는 통지는 단 이
공매 조치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 해야 돼? 하기는 해야 되는 요건이긴 해. 법에서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요건으로 절차상의 요건으로는 해놨지만 이거 자체의 성격은 공매한다는 결정 내렸다고 통지해주는 행위는 정보만 알려주는 것일 뿐 상대방의 재산권에 아무런 변동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 의무에 아무런 변동을 안 일으키는 행위는 소송 대상이 안 되는 거로 보죠. 공매 통지는 처분 아니야. 그러나 공매는 뭐야? 공매 행위는 강제로 재산권 변동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조치죠. 이건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니까. 어? 자, 이렇게 했죠? 그럼 판례로 또 확인해 보자. 자, 1번 판례 두 가지 공부한다. 하나는 뭐야? 첫째 줄 중간에 공매는 결론은 뭐야? 행정기관이 우월한 공권력 행사로서 강제로 재산 팔아넘기는 거지. 강제로 상대방의 재산권 변동을 발생시키는 조치죠. 그러니까 공매는 뭐라고?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이 한 문장 여기까지 하나 끊고 이거 시험에 쓰이는 판례 문장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 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어떻게 할 수 있어? 그 공매 처분이 취소가 된 경우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응? 자, 이 두 번째 셋째 줄 문장을 분석하면 자, 이 A라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 그죠? A라는 사람 재산이 이렇게 해서 공매로 나왔어. 경매로 나온 거야. 그래갖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의 집이라고 하자. 그지? 건물이 이렇게 해가지고 경매로 나왔어. B가 경매로 나오면 보통 어떻게 될까? 보통 좀 싸. 안 그래요? 현실 가격보다 조금 싸게 나와. 그러니까 갑이 저 물건 되게 좋은데 내가 사야지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가격을 써내. 입찰한다 그래. 자기가 사겠다고 가격 써내. 근데 이 사람이 제일 높은 가격을 써냈어. 이 사람한테 낙찰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재산을 이제 사게 된 거야. 그래서 갑이 내가 원하는 재산 적정한 가격에 내가 샀다. 이 갑이 매수자야. 응? 그랬는데 이 압류 조치를 했던 세무서장이 압류 경매까지 했던 세무서장이 야, 이 공매 조치 잘못했어. 공매 조치 취소한다. 이런 조치를 내는 거야. 행정기관이 공매했던 조치 위법이었다고 취소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매수자인 갑은 뭐야? 내가 열심히 참여해서 내가 매수했는데 왜 공매 처분 취소해? 이 공매 처분을 취소한 행위에 대해서 매수인은 자기의 이익을 침해하는 조치다. 이래갖고 소송으로 싸울 자격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응? 그래서 공매에 의해서 재산을 매수한 자, 공매 처분을 취소한 조치에 대해서 소송으로 싸울 수 있다. 그럴 자격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 공부하고. 그다음에 2번 판례는 성업공사. 옛날 명칭이 성업공사, 지금 명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인데 세무서장이 어떻게 했어? 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다 권한을 맡겨서 이제 공매를 하던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매하기로 한 결정 자체도 아직 행정조직 공매하기로 결정만 내린 건 아직은 상대방한테 통보를 안 했어. 응? 조직 내부에서 결정만 내린 단계 행정조직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아직 소송 대상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공매하기로 결정 내렸다는 걸 이제 의무자한테 통지해 줬어. 그 통지도 뭐야? 응? 셋째 줄 뭐야? 공매하기로 결정됐다는 사실 자체를 의무자,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한 것으로서 상대방의 법적지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것 역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응? 그러면 여기서 줄여 2번 줄이면 무슨 단어가 나올까? 두 번째 줄 끝에가 제일 중요한 거야. 공매 통지. 공매 통지는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 행정처분 아니다. 자, 2번 똑같고 3번 똑같고 응? 이건 좀 줄여야 되겠다. 응? 같은 취재 판결. 3번도
응? 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터넷을 통해서 재공매하기로 한 결정, 조직 내부적인 결정에 불과할 뿐이고 그 공매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의무자에게 통지한 행위 역시 정부 알려준 데 불과한 거다. 처분 아니다. 그죠? 응. 보통 요새는 3번을 내는 것 같아요. 3번 판례. 2번, 3번. 응? 자, 2번, 3번 공통적이고 3번으로 공부를 하세요. 응? 자, 그 다음에 4번은 첫째 줄 체납자에 대해서 뭐 하는 거는 공매 통지는 문장의 주어 4번 판례 공매 통지는 둘째 줄 끝에 절차적 요건 이렇게 연결해. 따라서 거기까지 한 얘기를 보면 아까 한 얘기 이 공매 강제로 재산 팔아넘기는 공매를 하려면 반드시 그에 앞서 뭐 해야 돼? 공매하기로 결정났다고 내리고 공매하기로 결정났다는 사실을 의무자에게 통지를 반드시 해야 된다며. 이게 절차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될 요건이야. 공매행위하기 앞서. 그죠? 따라서 공매행위를 함에 있어서 공매 통지를 안 하고 했다든지 공매 통지를 하긴 했는데 적법하지 않게 했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돼? 절차를 제대로 안 지키고 공매행위를 한 게 돼서 이 공매행위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공매행위는 절차에 하자가 있는 조치라서 위법이 된다. 응? 다만 위법 정도는 무효까지는 아니고 취소사유다. 이렇게 나아가는 거야. 그러면 자 지금 4번 판례에서 공매 통지는 두 번째 줄 절차적 요건 따라서 두 번째 줄부터 끝에부터 읽고 최종 공매 통지 공매 처분을 하면서 공매 통지를 안 했다든지 또는 공매 통지를 했더라도 적법하지 않게 한 경우는 공매 처분은 절차상의 흠이 있어 위법이다. 응? 그러면 자 뭐였다? 공매 통지 안 했다. 셋째 줄 공매 통지를 안 하고 뭘 바로 했어? 바로 공매 처분을 했다면 그 공매 처분은 어떻게 돼? 절차 하자가 있는 조치라서 위법이다. 다만 위법 정도는 뭐야? 여기는 뭐 위법 정도. 여기서까지는 위법이다. 5번 연결해. 두 번째 끝에 5번 판례에서 공매 통지를 안 한 채 공매 처분했다면 절차상의 하자에 있는 처분으로서 위법이지만 뭐는 아니다.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뭐 위법이긴 한데 무효는 아니다라는 얘기는 취소 사유다. 따라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효력이 유지되는 거다. 응? 4번, 5번을 또 한 대 묶어. 응? 같은 취지죠? 같은 취지. 이렇게 묶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옛날에 한번 꽤 예전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자 아까 그런 얘기 했지. 그 어떤 동물을 압류했을 때 새끼 뱉다든지 그런 것도 그런 걸 천연과실이라는데 새끼를 뵌 거, 새끼 낳다 다 같이 압류한 거로 본다 그랬지. 그럼 여기 보면 어떤 여우를 키우는 사람이 있었나 봐. 여우 사육하는 사람이 세금 안 내니까 그 키우던 여우를 압류를 했어. 예를 들어 여우 100마리를 압류했어. 그러면 압류를 해놨다가 이제 어떻게 돼?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 공매하기로 결정 내리고 이제 공매 처분하는 거잖아. 그런데 예를 들어 압류할 때는 여우가 100마리였어. 그래갖고 뭐래서 한 마리당 10만 원 해가지고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압류를 해서 가격을 이 정도로. 응? 그런데 이제 공매로 내놓을 때 어떻게 했어? 1000만 원에 내놨어. 응? 1000만 원에 내놨더니 싸게 나왔다고 누가 얼른 샀어. 근데 이 압류됐던 의무자가 반발하는 거야. 야, 얘 있잖아. 원래는 100마리였는데 압류될 때는 100마리였는데 경매할 때 그 사이에 뭐 해냈어? 새끼들을 낳았어요. 50마리 새끼가 생겼어요. 그럼 150마리야 원래. 그러면 50마리 새끼만큼 가격 더 얹어갖고 그렇게 가격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예를 들어서 1,500만 원 정도는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응? 근데 왜 싸게 1,000만 원에 내놨느냐. 따라서 이거 팔려고 내놓을 때 가격을 너무
낮게 내놨기, 싸게 내놨기 때문에 싸게 팔렸다. 결국 얘는 경매로 팔려갖고 자기 재산 1,000만 원밖에 못 건진 거 아니야. 그것만 이제 가격 인정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걸 위법이라고 주장을 한 거야. 그래서 읽어봐. 근데 이 법원이 뭐래? 야, 이게 경매제도의 특성상 어때? 경매는 좋은 물건인데 싸게 나오면 어떻게 돼? 시세보다 싸게 나오면 경쟁이 붙잖아. 내가 사겠다. 저기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 나왔는데 저거는 새끼까지 포함하면 1,500만 원 가치 이상 나가는 건데 1,000만 원에 나왔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돼? 내가 사겠다. 그때 또 딴 사람이 난 1,100만 원에 사겠다. 그때 또 뭐야? 가격 더 올려. 1,200만 원에. 뭐 이렇게 해서 경쟁 붙는 게 경매 아니야. 그러면 경매제도의 특성상 좋은 물건이 싸게 나왔다? 경쟁이 붙어서 1,500만 원까지 그렇게 해서 낙찰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도 불구하고 싸게 1,000만 원에 내놨는데도 1,000만 원에 팔렸다는 얘기는 더 이상 가치를 높게 부르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 아니냐. 응? 그러니 싸게 내놨기 때문에 싸게 팔렸다라고 단정할 수 없어. 싸게 내놨어도 경쟁이 붙으면 더 비싸게 팔렸을 수도 있단 말이야. 따라서 그 밑줄 친 부분 읽어보면 어떻게 돼? 공매 예정 가격이, 이 말은 쉬운 말로 하면 이제 행정기관이 싸게 내는 거야, 가격을. 응? 공매 예정 가격이 실세보다 저렴하다 하여, 좀 싸게 내놨다 하여 바로 그 싼 가격에 팔린 공매 처분이 위법이 되는 건 아니고, 그 너무나 낮게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매가 됐다라는 사정이 있을 때만 위법이라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장 큰 핵심은 공매 예정 가격이 실세보다 저렴하다 해요. 바로 공매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까지였겠지. 싸게 내놔도 공매제도의 성격상 그만한 높은 가치가 있으면 당연히 높은 가격에 팔릴 수 있는 거지. 싸게 내놨다고 무조건 싸게 팔린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응? 핵심 이해됐죠? 그 앞에 문장하고 다 한번 연결할 수 있어. 그죠? 그 다음에 그 정도까지. 그렇게 하면 돼. 자, 그러면 오른쪽에 청산하고 체납처분 중지유예 고기 잠깐 하고 쉬자. 응? 그러면 자, 청산이라는 거는 그 다음에 단계가 여기서 자, 압류한 재산을 어떻게 했어요? 이제 경매로 팔았죠? 매각을 했다. 경매로 팔았어. 그러면 현금으로 바꾼 거잖아. 응? 현금 바뀐 거를 가지고 이제 청산한다 그래. 청산 어떻게 하는 거야? 받을 돈 떼고 남는 건 본인에게 돌려주고, 응? 그런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읽고 지나가면 돼. 다만 여기서 시험에 동그라미 2번 하나만 체크. 순서가 어떻게 돼 있어? 거기 순서는 배분하는 순서가 있어요. 응? 체납처분비 먼저 빼고, 그 다음에 분례받을 세금 빼고, 그 다음에 가상금, 즉 연체이자 빼고. 응? 그래서 그 순서, 그게 포인트야. 그러니까 아까 A라는 사람인데 100만 원 세금을 안 냈다. 응? 안 내고 있다. 그래갖고 재산을 압류해서 팔아보니까 150만 원이 이제 현금이 확보됐다. 그럼 이 중에서 150만 원 중에서 이제 어떤 순서로 빼? 이 사람 재산 경매하는데 공고도 해. 신문에 공고 같은 것도 내야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압류하고 매각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있어. 응? 그 비용을 뭐라 그래? 체납처분비라고 부르는 거지. 응? 압류하고 매각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30만 원이다. 그럼 30만 원 먼저 빼는 거야. 압류 매각하는 데 소요된 비용, 체납처분비부터 먼저 빼고 제하고, 그 다음에 120만 원 남겠지? 이 중에 그다음 뭐야? 본래받을 세금액 빼. 100만 원 빼. 그지? 그럼 얼마 남아? 20만 원 남지? 그 다음에 이 사람 원래 부과될 때부터 안 낼 때까지 계속 연체이자부터요. 첫 달에 3% 이자, 두째 달부터 1.2%씩 연체이자가 붙어요. 그 연체이자 쌓인 거 그거 20만 원이다. 그러면 이거 빼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순서로 뺀다. 그러면 만약에 이거는 딱 맞는다고 가정한 거지만 예를 들어 어떻게 돼? 이거 130만 원이다. 압류할 만한 재산이 이것밖에 없어갖고 총 했더니 130만 원. 그러면
뭐야 체납처분비 30만 원 빼고 본래 받을 세금 100만 원 빼고 나면 연체 이자까지는 못 건지지. 부족할 때는 그러는 거지, 그지? 그럴 수가 있어요. 남을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모자랄 때는 이 순서가 의미가 있는 거지, 그지? 자, 어쨌든 동그라미 2번 그 순서가 포인트. 그 다음에 방가로 5번은 외울 건 아니고, 야 우리가 이제 요새 같은 때 보자. 포항에 지진 났지? 포항에 지진 났는데 세금 안 내는 사람 원래 있었어. 근데 이거 뭐야? 지진 났는데 더더욱 세금 내는 거 기대하기 어렵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연기해 줘야지. 응? 막 압류 들어가고 막 경매하는 거 이거 연기해 줄 수도 있는 거야. 그게 유예 중지. 응? 그죠? 예를 들자면 그런 거야. 그래서 뭐 1번이야 너무 당연하지? 동그라미 1번 읽어봐. 뭐 무슨 뜻인가? 야, 이 사람 재산 압류하고 경매해봐야 건질 돈이 없는 거야. 그럼 하는 게 무의미한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뭐야? 응? 중지해야 된다. 그 압류하고 막 매각하는 절차 하지 마라 이거지. 응? 읽고 지나가고 2번은 어이구 이 납세자가 원래 본래 성실하게 세금을 잘 납부해오던 기업 같은 성실 납세자야. 근데 요새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올해 특히 좀 세금을 제대로 못 내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응? 이거 나중에 좀 이렇게 유예해주면 지금 당장 압류하고 안 해도 조금 기간을 좀 유예시켜주면 이제 경제 상황 좀 좋아지면서 세금 낼 거다, 낼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유예해 주는 게 더 나아요. 세금 걷는다는 하나의 목적만으로 그 기업의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로 팔아.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하나의 기업 없어지는 거고 거기 있던 근로자들 다 실직이 되고 세금만 건지는 것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 그거보다는 좀 시간을 늦춰주고 좀 기다려주면 응? 기업도 살고 나중에도 세금도 또 걷고, 그지? 이런 거 생각해서 그러면 유예해 줄 수 있다. 응? 예?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면 돼. 응. 그래서 그렇게 정리. 응? 자, 그 다음이 4번 불복 및 구제가인데 여기는 좀 중요하니까 응? 이 세금 관련해서 국민이 싸우는 거 여기 중요하니까 거기는 쉬는 시간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합시다.